안녕하십니까. 한국사 교과서 왜 이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에서 한산대첩의 거북선이 사라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유튜브 영상에서는 교과서에서 설 자리를 잃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순신 장군 이름을 축소해서 기록한 것도 모자라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서 거북선이 사라진 겁니다. 거북선의 위협이 삭제된 겁니다. 이순신을 홀대하더니 급기야 거북선까지 홀대하게 됐군요. 혹시라도 여기에 검은 손길이 뻗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장수들이 무서워한 해저의 괴물 보카이센, 그 보카이센을 혹시라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분히 그동안 나온 한국사 교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7종의 교과서가 나오는데요. 비상교육, 미래엔, 천재교육, 금성출판사, 동아출판, 시마스, 해냄, 에듀 등입니다. 2019년판 한국사 교과서 7종을 검토해 본 바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북선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판옥선은 두 곳에서 사진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거북선, 판옥선 전무입니다. 색인표를 보더라도 거북선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19년판 교과서에는 거북선은 나오지 않고 판옥선만 나오는데요. 판옥선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최근의 동향은 거북선보다 판옥선을 중시하는 경향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북선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비상교육 교과서에는 판옥선 사진과 함께 설명이 나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의 주력선은 2층 구조로 만들어진 판옥선이었다. 판옥선은 노젓는 공간과 전투 공간이 분리되어 넓은 전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배가 단단하고 무거워 적의 배에 충격을 가할 수 있었고 포를 쏴도 흔들리지 않았다. 조선 수군은 이런 강점을 갖춘 판옥선을 이용하여 해전에서 큰 성과를 올렸다. 심화해석 교과서에는 판옥선과 현자 총통이 사진과 설명이 나옵니다. 판옥선의 다양한 화포로 무장한 수군은 이순신의 지휘 아래 남해 바다를 장악하였다. 나머지 6종의 교과서는 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2019년판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보니까 판옥선 사진이 나옵니다. 또 중학교 역사 부도집을 보니까 조선의 판옥선과 일본의 새끼분해선을 비교하고 판옥선은 바닥이 넓어 물에 잠기는 부분이 깊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설명해 줬네요. 그런데 거북선과 판옥선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 어떻게 무엇으로 승리하여 바다의 제해권을 장악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이겼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한다는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왜군이 패해 철수한 이유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서술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군이 참패해서 철수했으면 철수했지. 거기다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장에 참여하지도 않은 일본에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을 우리 교과서에 실어줘야 할 이유가 뭡니까?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조선의 수군과 의병의 혁혁한 공로로 왜군이 패해 도망갔다 라고 적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전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전 교과서라는 것은 제가 지금 1919년 판이라 하는 것, 또 그 이전 교과서는 1913년에 나왔습니다. 6년 전에 나온 건데요. 제가 여기서 19년 판이다, 13년 판이다 하는 것은 출판사의 인쇄일이 아니라 교육부가 검정한 검정 연도를 기준으로 말한 것입니다. 2019년부터 6년 전에 나온 2013년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된 교과서를 다시 보는 것은 언제부터 이 거북선, 판옥선이 삭제되어 왔나를 살펴보려는 겁니다.
2013년 판 교과서 중에 교학사 교과서에는 거북선을 귀선두라고 소개했네요. 그리고 이 거북선 사진과 함께 판옥선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해전에서 판옥선과 거북선이 승리의 주역이었다고 보충 설명해 주고 있네요. 지학사 교과서에는 판옥선 사진만 나오고 또 천재교육에는 판옥선 사진과 거북선 이름만 나옵니다. 특히 천재교육은 본문에 거북선을 이용한 우수한 전선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비상교육 교과서에는 거북선 이름만 나오고 판옥선의 사진과 설명이 나옵니다. 판옥선의 뛰어난 선회력은 앞뒤로 방향을 바꾸는 그 힘이죠. 선회력은 섬과 암초가 많은 조선의 연안에 적합하였다라고 적고 있네요. 또 본문에 한산도에서의 하객진 전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2013년 판 거민정 교과서에는 사진 나온 곳은 한 곳, 판옥선 사진이 나온 곳은 세 곳입니다. 나머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게재도 안 했습니다. 이미 2013년 판 한국사 교과서 만들 때부터 거북선, 판옥선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2014년 판 교과서에 이런 또 한심한 일도 있었습니다. 비상교육과 천재교육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얼굴 사진을 실어준 겁니다. 참 한심한 일이죠.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이순신 죽이기, 거북선 죽이기, 판옥선 죽이기가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하나만의 의심일까요? 불행 중 다행으로 13년판 리베르 교과서와 미래엔 교과서에는 다행히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특히 리베르 교과서에는 초기 이순신 장군 초상과 난중일기까지 소개해주고 있네요. 고마운 일입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2019년과 2013년 각 교과서에 거북선 사진, 거북선 이름, 판옥선 사진, 판옥선 이름이 각각 어떻게 실렸는지 그 분류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사교과서라는 그 이름이 한국사로 이름이 바뀐 게 언제냐면은 2010년판 교과서부터입니다. 2010년판 교과서를 만들면서 명칭을 한국사라 바꾸었는데요. 물론 2010년판 교과서에도 거북선, 판옥선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위 한국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세계사의 흐름에 보조를 맞춘다. 그러면서 뭡니까? 민족을 축소하다는 얘기죠. 민족을 축소하는 것과 거북선, 판옥선의 업적을 설명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대로 적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0년부터 한국사 교과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직전에 마지막 국사교과서라는 이름의 교과서는 언제 나왔냐면 2002년입니다. 그럼 2002년판 교과서를 볼까요? 2002년판 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행입니다. 2002년판 국사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임진왜란에서 거북선 자체를 설명하지 않고 조선의 무기 제조란에다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술도 발달하여 태종 때에는 거북선을 만들었고 작고 날쌘 싸움배로 비거도선이 제조되어 수군의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비거도선은 짐이나 사람을 실어나가는 작은 배를 말하는데요. 여기 있는 대로 사실 거북선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 만들어진 것은 기록상 태종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에 사용된 것이죠. 그럼에도 이 교과서에는 2002년판 교과서에는 임진왜란 때에 이 거북선이 사용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완전 거북선을 홀대하는 것이죠. 태종실록에 나와 있는 귀선, 이 거북선을 보겠습니다. 임금이 임진도를 지나다가 거북선과 외선이 서로 싸우는 상황을 구경하였다. 이때가 1413년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발발
180년 전 기록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 중에 1968년에 발행된 교학사 국사 교과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진과 함께 거북선은 임진왜란 때 외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신출 귀몰의 철갑선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면 신출 귀몰의 철갑선, 이 말이 사실일까요? 그럼 우리가 왜 거북선이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거북선은 이미 한선대첩에서 유명해졌지만 한산대첩 이전 사천해전에서 그 성능이 입증이 되었죠. 영화 한산 용의 출현 그 중간쯤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선, 즉 거북선이 화약 먹는 귀신이라 이번 한산대첩에는 거북선이 출전 안 된다 했다가 또 용두를 앞에 낼까 안에 숨길까 이런 고민하는 흔적이 말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산대첩에 거북선이 출전하게 됩니다. 한산대첩에서의 실제 상황을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객진법입니다. 사실 하객진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전술입니다. 만약 날개처럼 피어 있다가 한 곳이 무너지면 다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거북선이 우리 수군 대열에 합류해서 뒤를 따라가면서 계속 직진합니다. 이는 외선을 유인하는 작전입니다. 이 당시 우리 전력을 보면 판옥선이 58척, 거북선이 2척입니다. 난중일기에는 귀선 돌격장 이름이 이언양 군관이라고 나옵니다. 거북선의 특징은 뭐냐? 달리다가도 직진하다가도 180도를 돌려서 바로 후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빠른 선에 빠르게 앞뒤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앞뒤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이 거북선의 최대 장점입니다. 1분 1초도 급한 상황에서 앞으로 신속히 나갔다가 뒤로 신속히 되돌아가는 것, 최고의 무기죠. 그래서 적진 대열에 들어가서 적진을 흐트러뜨립니다. 이 한산대첩에서는 쌍하객진, 앞과 뒤에 하객진의 전법을 썼다고 그러는데요. 저걸 동시에 앞뒤에서 포위해서 격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히 바다 위의 성이라고 일컫게 되는 거죠. 이번 한산 영화에서는 이 쌍하객진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KBS 동영상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첨자진으로 들어옵니다. 도명 가는 척 하면서 이제 뒤에 있던 거북선이 뒤로 돌아가 해가지고 적진 대열에 들어갑니다. 이 당시에 바로 이제 좌우 옆으로 거북선은 이제 빠져나가게 된 거죠. 이때 매복해 있던 우리 측 병사들이 합류합니다. 그 사이에 앞과 뒤에서 하객진 전법을 구사하게 되죠. 이 바다가 바로 한산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승리의 바다, 한산도 앞바다입니다. 바로 이 거북선의 모습입니다. 이 거북선의 용머리죠. 용이 출현했다는 것은 바로 거북선의 용머리가 출현했다는 얘기죠. 용머리가 나왔다 들어갔다를 자유제조를 하면서 불을 뿜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북선의 최대의 적을 격파하는 무기라 할 수 있죠. 적을 당황시키죠. 배를 충돌하는 것은 도깨비 머리입니다. 좌우에서 포를 쏩니다. 왜군의 돌격 부대를 산산조각냈죠. 거북선은 아무튼 전후 좌우에서 사방으로 공격하며 포를 쏜다. 이것이 최대의 무기입니다. 당시 한산도 해전에 참가했던 왜군 소토오카는 거북선이 번갈아 달려들어 공격해와 막루에서 복도까지 모조리 격파되고 말았다. 공포의 대상이었다. 왜군에게는 이름 그대로 해저의 괴물이었습니다. 압도적 승리가 거북선으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한산은 큰 산이었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나왔지만 한산을 큰 산으로 해석한 것은 제가 2005년도 이순신 연구 논총에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본 해군 중장 출신 오가사와라 나가나리는 일본 제국 해상 권력사 강의라는 책에서 일본 제국 해상 권력사 강의 책에 일본식 거북선 그림이 그려 있습니다. 럭비공 같은 거북선인데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요? 책에는 거북선은 조선의 장수 이순신이 창조한 것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수군이 이 배 때문에 대패하여 즉시 이를 모방하여 만들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얘기죠. 또 1908년 제국 국방사론을 쓴 사또 데스타로는 이순신을 평하기를 이순신 장군은 실로 장갑함이 이제 거북선이겠죠. 장갑함의 창조자로서 300년 이전에 이미 훌륭한 해군 전술로 싸운 장수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처럼 이 거북선 때문에 대패했다고 일본 측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서술하는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거북선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북선의 승리담은 결코 신화가 아닙니다. 바른 거북선의 모습을 복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430년 전의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노량 대첩이 자꾸 우리 머릿속에서 신화로 아른거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3대 대첩은 살아있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한산 대첩을 신화화하려는 것은 어쩌면 신화화하려는 것은 일제 36년을 당한 우리의 패배감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화에서도 말했지만 한산 대첩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의 관점에서 임진왜란을 조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해석할수록 우리는 의의 입장에서 거북선, 판옥선을 재해석하고 거북선, 판옥선을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일제 36년이 두려워서 거북선, 판옥선을 숨기게 되는 것이죠. 한산대첩은 결코 신화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산대첩에 이어서 명량대첩, 노량대첩에서 연이어 성공했기 때문에 결코 한산대첩은 신화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거북선은 연전연승한 역사의 산 증인이요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물론 판옥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북선이 왜 중요합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처음 만들기는 태종 때이지만 실전에 배치하려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거북선을 다시 만들어서 최종 점검한 것이 언제냐? 임진왜란의 침략일이 1592년 4월 13일인데 거북선을 점검한 날이 4월 12일입니다. 4월 12일 난중일기 일기를 보겠습니다. 날씨 맑다. 식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거북함의 지자, 현자, 포를 쏘았다. 이 지자, 현자, 포라는 것은 천지현황, 하늘 전따지 거무련 누르왕 하잖아요. 그 순서대로 지자, 현자, 그러니까 천지현황이니까 그 순서대로 큰 거, 작은 것을 만들었는데 천지니까 지자는 두 번째 큰 거, 현자, 포는 세 번째 큰 걸 말하겠죠.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거북선이 첫 출전한 것은 사천해전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1592년 5월 29일 바로 이 사천해전에서 일본군 13척의 배를 격침시켰고 첫 번째 승리를 이 거북선이 장식한 겁니다. 이렇게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부심을 심어준 거북선, 판옥선을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왜 숨기고 감춥니까? 일본이 왜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거북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패배주의자들이 갖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본이 우리 옆에, 중국이 우리 옆에 있는 한 우리는 민족주의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민족주의를 포기하면 우리의 주권, 우리의 국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민족주의는 우리의 주체성을 지키자는 것이지 남을 공격해서 남을 침략하자는 그런 민족주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평화의 민족주의를 올바로 고양시켜야 합니다. 다만 두려운 것은 이 애국심을 왜곡하는 겁니다. 민족주의를 왜곡하는 겁니다. 민족을 빼자, 민족을 축소하자, 애국심도 축소하자, 이러한 축소주의 결국 우리 민족의 장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우리 모두 거북선 앞으로. 감사합니다.